거주자한테 지급을 하는 건 분리과세 대상이지만 그 거주자가 만약에 5천만 원을 초과해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거주자가 지급받는 소득은요, 더 이상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어떤 소득으로 구분을 해야 돼? 어떤 금융소득으로 일단 구분을 해야 될까요? 일단 종합과세는 아니죠.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아니고요.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 아니에요. 그렇죠? 원칙에 따르면 원천징수가 됐어야 되는 소득이고요. 실제로 원천징수가 안 됐으면 여기 들어가겠지만 원천징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조건부 과세 대상에 들어가겠죠. 결국 5천만 원을 초과해서 투자한 투자자한테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종합과세인지 분리과세인지의 결정은 D랑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R사에서 발생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 중에서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였고요.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나는 9% 땡 금액을 지급을 받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지급을 받으면 그걸로써 나는 이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는 종결되는 거예요. 분리과세라는 거죠.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거죠, 요 케이스죠. 양가로 1번에 300만 원을 만약에 내가 지급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지급자는요. 200만 원만큼 비과세니까 100만 원에 대해서만 9만 원만큼만 원천 징수하고요. 나한테 소득 귀속자한테 291만 원을 지급을 하게 돼요. 그럼 나는 이렇게 291만 원 지급받았으면요. 그걸로 나에 대한 납세 의무는 끝난 거예요. 9만 원만큼 나는 세금 내고 그걸로 이 소득에 대해서 더 이상의 납세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의 성격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위에서 봤던 거죠. 영농영어조합에 대한 조합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중에서 소득세 비과세분을 제외한 배당소득, 요거는 5%의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끝내주겠다라는 거. 요거는 영농영어조합법인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그러한 조합원들한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8번에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배당소득 중에서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이것도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고요. 납세 의무는 종결이에요. 이거 두 개 다 마찬가지로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해당 조합원들이나 해당 그 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납세 의무를 종결시켜주겠다. 너네한테는 내가 종합과세하지 않겠다. 좀 혜택을 주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오게 된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4번부터 8번까지는 납세자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다른 소득과 종합해서 과세하지 않고 너네는 별도로 떼어내서 그냥 세금 요만큼만 내고 끝내. 이런 취지에서 지금 규정이 된 거고요. 1, 2, 3번은 실제로 실질 귀속자를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종합과세를 할 수 없고 그냥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겠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비과세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방금 공부했던 무조건 분리과세도 다 떼어내고 나면 그러면 결국에 C와 D와 E만 존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금융소득 중에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얼마인지, 금융소득 금액은 얼마인지, 그거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자소득 금액은 뭐예요?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총수익 금액이 이자소득 금액이 되겠죠. 배당소득 금액은요.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에다가 이중과세를 조절해주기 위한 그로스업의 금액을 가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배당소득 금액이 산정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 3번에 걸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첫 번째, 1장에서 공부했던 8페이지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자소득 금액과 배당소득 금액을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 공부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이자소득 계산할 때 이자소득 금액 계산 구조에서 뭐 배웠어요? 총수익 금액이 곧 이자소득 금액이 된다. 이거 배웠죠.
총수익 금액은 여기서 지금 종합과세되는 소득을 계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당연히 빼는 거고요. 분리과세되는 소득도 총수익 금액에서 제외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 소득 금액에 대한 필요경비는 인정하지 않는다.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게요. 너무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배당 소득에서도 공부했던 내용이죠. 배당 소득 금액 계산할 때 지금 우리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 금액 계산하고 있어요. 그쵸? 비과세 당연히 이거는 과세를 하지 않는 거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고, 분리과세 이거는 이 분리과세 소득은 따로 떼어내가지고 그것만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들은 제외를 하는 거고요. 필요경비 배당소득도 마찬가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기 위해서 배당소득 총수익 금액의 11% 그만 금액을 곱한 금액을 가산해서 배당 소득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 3번에 걸쳐서 언급드렸던 부분이죠. 자, 오늘 여기서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그로스업 되는 금액은요. 저번 시간에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냐 하면 총수익 금액의 11%를 곱하면 된다라고 공부했었어요.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냥 쉽게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뿐이지 사실 금융소득 금액을 제대로 계산하면요. 총수익 금액의 11%를 곱한 금액이 그로스업 금액이 아니에요. 그로스업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산식은 요거예요.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되는 배당 소득 금액과 기본세율 적용분 금융소득과 요 둘 중에서 작은 금액에 대해서 11% 곱한 금액이 그로스업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한번 보고 올게요. 배당 소득에 대한 내용 중에서 그로스업 대상이라고 있었어요. 이 중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개인이 종합과세되면서 기본세율을 적용받아야 된다. 이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금융소득 과세 방법 할 때 한 번 더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했었고요. 일단 배당금을 수령하는 개인이 종합과세를 적용받아야 된다.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라고 했었어요. 왜? 지금 이 배당금을 수령한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있는데 그로스업을 할지 말지를 당연히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이죠. 분리과세는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분리과세 계산 구조에는 사실 계산 구조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 계산 구조에는 그로스업이라는 제도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로스업은요. 종합과세되는 케이스에서만 발생되는 거예요. 우리 총설에서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에서 그로스업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종합과세 되었을 때에만 이중과세라는 걸 조정해 준다라는 거지 분리과세는요.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게 분리과세였잖아요. 그렇죠? 요거. 여기에 그로스업이 있어요? 그로스업이 들어갈 틈이 있어요? 없죠. 분리과세에는 그로스업을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로스업은 종합과세 되는 경우에만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제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는 당연히 이해가 하실 거예요. 배당금을 수령하는 개인이 일단 종합과세 될 것. 요거는 이해돼요. 그쵸? 근데 기본세율을 적용받아야 된대요. 사실 그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라고 공부했던 거죠. 오늘 요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게 먼저 선행학습이 되셔야 돼요. 금융소득 세액계산 특례라고 해서 우리 나중에 뒤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 이제 산출세액 계산을 할 때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조금 특별하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산식을 다 암기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지금 언급드리는 것만 기억하세요. 이 진하게 표시된 부분. 금융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은요. 1번과 2번 둘 중에서 큰 금액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천만 원까지는 일반적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인 14%의 세율을 적용을 하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어요. 아니 원래 우리 종합소득세 공부했을 때 이거 1장 총설 가서 한번 다시 봐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꾸 이거를 보여주면서 수업을 해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있었잖아요. 누진세율의 적용. 우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공부했던 거 이거 기억나시죠? 과세표준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이렇게 달라지고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그만큼 높아지게 되어 있다라고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요. 이렇게 과세표준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있어요. 우리는 그 세율에 따라서 기본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종합소득 금액에 이 과세표준에 이자소득 금액과 배당소득 금액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6에서 4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으로 나눠서요. 2천만 원까지는 14% 세율을 적용하고요.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본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은요. 현재 2천만 원이죠.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할 때 금융소득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에서 2천만 원까지는 마치 분리과세했을 때와 동일한 세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4%의 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고요.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만약에 2천만 1원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2는 다 종합과세 돼요. 다른 소득과 합쳐서. 근데 딱 2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2는 다 분리과세 돼요. 그러면 이 둘 간에 사실 이 금액 차이는 1원에 불과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산출되는 그 산출세액은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1원 때문에. 그렇죠? 이걸 우리가 단계별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이라는 기준 금액을 정해놓고 그걸 초과하면 다 종합과세고 그것보다 낮으면 분리과세다.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가 우리 좋은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2천만 원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고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과세, 분리과세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억울하게 나는 1원밖에 초과를 하지 않았는데 이거 다 종합과세 되면 내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 납세자는 너무나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해결해주기 위해서 종합과세되는 소득 중에서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 시와 동일한 세부담을 지도록 하겠다. 즉 납세자를 조금 이해해주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특별한 산출세의 구조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억하실 거는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을 구하고 있고 2천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6에서 42%의 세율인 초과 누진세율,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결국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 납세자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그로스업 제도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로스업은 뭐예요? 종합과세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이중과세 조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이 실제로 종합과세가 되기는 하지만 2천만 원까지는 마치 분리과세되는 경우와 같은 세금을 부과하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특례를 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특례를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이중과세를 조절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어요?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또 그 2천만 원에 따라서 이 세부담이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2천만 원까지는 마치 분리과세 했을 경우와 같은 그런 세부담을 지게 하겠다라고 해서 특별하게 2천만 원에 대해서는 6에서 4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마치 분리과세 되는 경우와 비슷하게 일반적인 원천징수 세율로서 그냥 14%의 세율을 적용해주고 있어요. 그쵸? 쉽게 말하면 나누면 요거는 분리과세되는 부분, 요거는 종합과세되는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건 지금 다 종합과세 되고 있는 거긴 하지만 굳이 한번 나눠보자고 한다면 실질에 따라서 좀 나눠보자라고 한다면 요거는 분리과세 되는 부분, 요거는 종합과세 되는 부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그로스업은요. 종합과세 계산 구조에서 이중과세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나온 제도예요. 근데 이렇게 종합과세, 실질적으로도 종합과세고 형식적으로도 종합과세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스업을 적용해서 이중과세를 조정해주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부담이 마치 분리과세인 경우와 같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세 구조 자체까지도 그로스업을 적용해주는 거는 너무 많은 혜택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보면 분리과세와 비슷하게 세율도 적용을 받고 그로스업까지도 적용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분리과세 적용되는 것보다 종합과세 되는 경우가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좀 막기 위해서 기본세율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로스업을 적용해 주겠다라는 규정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요거 이해 가시겠죠? 요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라는 거겠죠. 나의 지금 금융소득이 현재 5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들어갈 금액은 2천만 원 초과하는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3천만 원과 실제 그로스업 적용 대상 배당 소득 요 둘 중에 작은 금액에 대해서만 그로스업을 적용해 주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요거 지금 이해 안 되신 분들은요. 앞으로 돌리셔가지고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곱씹어 보세요. 그러면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거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제가 이제 글로써 적어 놓은 거예요. 요거 한번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2천만 원 구성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로스업을 적용해 주겠다라고 여기서 결론을 냈어요. 그쵸? 그러면 해당 2천만 원을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이걸 공부를 하셔야겠죠. 즉, 이 2천만 원이 이자 소득부터 구성이 되는 것이냐, 배당 소득부터 구성이 되는 것이냐, 배당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그로스업 적용 대상인 것부터 구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로스업 적용 제외인 것부터 구성을 할 것이냐, 요거를 결정을 하셔야겠죠. 즉, 우리는 2천만 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그로스업 적용을 안 해주고 있고요. 2천만 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로스업을 적용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납세자한테 유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밑에는 이자 소득을 깔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당 소득 중에서 그로스업 제외 대상을 깔아야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올라오는 게 배당 소득 중에서 그로스업 적용 대상 소득이 오셔야겠죠. 왜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로스업 적용 대상 배당 소득이 가장 먼저 깔리는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2천만 원 이하까지 우리 그로스업 적용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장 밑에 깔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거의 그로스업을 적용받을 수가 없겠죠. 이중과세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그로스업을 제도를 등장을 시켰는데 이 배당 소득을 이 밑에 깔아두게 되면 그러면 거의 모든 그로스업 적용 대상 소득이 그로스업을 적용 못 받게 되는 그러한 결론이 초래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그로스업을 많이 반영해주기 위해서는 그로스업 적용 대상 배당 소득이 가장 위에 등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자 소득이 여기서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로스업 제외 대상 배당 소득이 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그로스업 적용 대상 배당 소득이 700만 원이에요.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자 소득 1,000만 원 깔아요. 2천만 원 기준 금액으로 할 때 2천만 원 중에서 1,000만 원만큼은 밑에 이자 소득으로 깔고요. 두 번째, 배당 소득 중에서 그로스업 제외 대상인 거 500만 원 깔아요. 그럼 2천만 원 중에서 현재 1,500만 원 구성이 되었죠. 나머지 얼마 남았어요? 500만 원 남았죠. 이 500만 원 중에서 이 7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큼은 2천만 원을 이렇게 구성하게 되고요. 남은 금액인 200만 원의 금액이
배당소득으로서 그로스업 적용 대상이 되는 거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요렇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사례를 든다라고 한다면 200만 원에 대해서만 그로스업이 적용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2천만 원을 구성하는 순서는 이자, 그로스업 제외 대상 배당소득, 마지막으로 그로스업 적용 대상 배당소득. 이렇게 해야 최대한 많은 소득이 그로스업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규정이 되었다는 거. 요거 언급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계산 문제 풀거나 아니면 간단한 이론 문제라도 뭐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때 이제 문제에 대한 포맷이에요.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거냐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액을 구하시오. 또는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금액을 구하시오. 또는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금액을 구하시오. 이러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계산 문제로 나오는 경우에. 자, 이때 이거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요 틀에 따라서 그냥 금액만 넣어두시면 돼요. 이건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 금융소득 뭐예요? 이자 배당으로 구분하죠. 배당소득은 그로스업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일단 왼쪽에 이거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인 거, 요거 D에 해당됐던 거 있었죠. 그거. 그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인 거, 그 다음에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인 거, 요거 차근차근 적어두시면 돼요. 요거 있잖아요, 그쵸? D. 요거 먼저 적어두시고, 그 다음에 조건부 과세 대상 적어두시고, 마지막에 끝에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요 포맷대로. 그래서 D의 금액과 E의 금액을 산정을 하시면 되고요.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었잖아요, 그렇죠? 국외 금융소득이든지 아니면 국내 금융소득이라고 하더라도 원천징수되지 않고 지급된 소득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 종합과세를 받아야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이다라고 한다면 나는 무조건 종합과세 받아야 돼요. 그 금액의 합계액이 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은 뭐예요? 비과세도 아니고 무조건 종합과세도 아니고 그렇다고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도 아니고 나머지 것들 있잖아요. 나머지 것들 적어두시면 돼요. 이때 이거 적어두실 때 배당소득은 그로스업 적용 대상과 그렇지 않은 것 골라내서 따로따로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D와 E가 나왔어요. 출자공동사업자인 배당소득은 나중에 우리 세액 계산할 때 별도로 언급드리는 걸로 하고요. 지금 여기서는 뭐 따로 여러분들이 뭐 기억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로스업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이렇게 5번의 금액에 적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그로스업이 적용되지 않는 소득이다라는 거는 저번 시간에 공부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 소득 구분을 하고 나면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에 대해서 종합과세 할 것인지 분리과세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셔야겠죠. 이때 이 자체만 가지고 2천만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거 아니라고 했었죠. D랑 합쳐가지고 판단을 하고요. 이렇게 합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E는 종합과세, 합친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E는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 종결, D만 종합과세 된다. 이거 위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쵸? 자, 첫 번째 케이스 한번 볼게요. 만약에 D랑 E가 2천만 원을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만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금액과 배당소득을 나눠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케이스의 경우에 이자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어떻게 산정해요? 지금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 종합과세가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 소득 금액은 뭐예요? 1번과 2번의 합계액이겠죠.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되겠죠. 1번과 2번의 합계액. 자, 두 번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되는 배당 소득 금액은 얼마이냐? 이거 계산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3번, 4번, 5번, 6번 다 더하시면 돼요. 그쵸? 배당 소득 중에서 3번과 5번은 원래 종합과세되는 애들이고 4번과 6번은 조건에 따라서 종합과세 여부를 결정짓는데 지금 조건이 2천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이 2에 대해서는 모두 다 종합과세잖아요. 그렇죠? 결국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금액은요. 3, 4, 5, 6번 더하신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세요. 이렇게 눈에 보인다고 요거 4개 더해가지고 정답을 산출하시면 틀려요. 왜냐면 우리가 놓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그로스업 금액 반영하셔야죠. 여러분 배당 소득 금액은요.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익 금액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죠. 그로스업 금액까지 더한 금액이 배당 소득 금액이 되는 것이죠. 총수익 금액만 가지고 판단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4개만 더해가지고 소득 금액 산정하시면 안 되고요. 3, 4, 5, 6 더하기 그로스업 금액까지 반영을 하셔야 돼요. 결국 그로스업 대상 금액인 6번 요 금액과 D랑 E 중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것, 요 둘 중에 작은 금액에 대해서 11% 곱한 그로스업 대상 금액까지 반영을 해서 배당 소득 금액 산정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D랑 E랑 요거 두 개를 더했는데 2천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D는 종합과세 되고요. E는 분리과세로서 납세 의무 종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E는 그냥 지워버리셔도 돼요. 이제. 이거는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반영이 되지 않을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하게 동그라미 친 요 금액만 종합과세되게 되겠죠. 볼게요. 이자 소득 금액 어떻게 산정될 것 같아요? 얘만 들어가겠죠. 이자 소득이 현재 요건데 이 중에서 얘는 분리과세 된다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1번만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들어가게 돼요. 종합과세되는 이자 소득 금액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당 소득 금액. 종합과세되는 배당 소득 금액을 결정을 할 때 4번과 6번은 현재 분리과세 한다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3번과 5번만 더하시면 되겠죠. 3번과 5번. 여기는 그로스업 안 하나요? 당연히 안 하죠. 왜 안 해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그로스업 적용해준다.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기서도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지금 2천만 원 이하인 케이스예요. 그렇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로스업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그로스업 대상 금액은 0원이 되겠죠. 존재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종합과세되는 배당 소득 금액은 3번과 5번만 더한 금액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요거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에 대해서 요거 해당되는 문제 있으면 하나씩 차근차근 여기에 넣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부 종합과세는 이렇게 해서 종합과세되는지 분리과세되는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게 종합과세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합하셔가지고 배당소득금액이라고 한다면 그로스업 산정하셔가지고 최종적인 소득금액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천만 원 이하이면 여기 진하게 표시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 소득금액은 1번, 배당소득금액은 3번과 5번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렇게 해서 최종적인 배당소득금액 산정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까지 해서 이제 금융소득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마치게 되었어요. 요게 여러분들 처음 접하시게 되면 좀 이제 구조가 복잡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한 용어들도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낯설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낯선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질 거고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굉장히 스무스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하나씩 또 잘 풀게 되는 그러한 날도 분명히 올 거예요. 소득세는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물론 모든 공부가 그래요. 다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인 건 맞아요.
가장 정상적인 공부 방법인 거고 그게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들 소득세는요. 열거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했었죠. 법에서 열거한 것만 과세한다. 이게 소득세의 기본 논리예요. 이해가 안 되면요. 그냥 무식하게 외워요. 어차피 소득세 열거주의라니까요. 법에 열거된 것만 여러분들이 다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소득세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법인세는요. 어떤 논리 구조가 있고요. 그러한 구조에 따라 가지고 내가 뭔가 머리를 써가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그런 법인세에 대한 실력이 조금 잘 느는데 소득세는요. 많이 보면 볼수록 늘어요. 왜냐? 열거주의예요. 소득세는. 그렇죠? 계속해서 보세요.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도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암기를 할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최대한 이해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도와드리겠지만 그래도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해 다음에 암기라고 그게 무조건적인 법칙은 아니에요. 암기를 한 다음에 이해가 되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뭐 이 세법에 대한 공부를 수험생활 때부터 하면 뭐 꽤 했지만 그런 경우도 많아요. 정말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암기를 한, 그냥 무작정 암기를 한 그러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더 공부를 하고 2회독, 3회독 하고 뭐 10회독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보다 보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그리고 제가 세무사 합격할 때까지도 이해를 못했던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실무 나와가지고 이제 실무 좀 접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되는 그러한 뭐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무조건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암기를 한다. 이런 뭐 강박관념은 버리세요. 이해가 안 되면 일단 암기라도 해두시는 게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